추경호를 이정재 판사가 구속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런데 특검이 추경호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공소장이 지금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야, 보면 볼수록 이거를 이정재 판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속 기각을 했을까? 디테일을 알면 알수록 이정재 대단하다. 대단해 기백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를 기각을 했나 싶어요. 네. 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윤석열이가요 김용현이에게 계엄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틀 전에 12월 1일에 네. 구체적 계엄 계획을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를 해. 알려주고 바로 전화합니다. 네. 그 전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라고 추경호가 윤석열한테 얘기를 합니다. 와.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 알겠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답을 얘기를 끝내죠. 했죠. 네. 자, 그러면 실제 추경호가 기자회견을 했을까? 실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계엄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주는 기자회견으로 느껴집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회방 놓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입니다. 와. 바람 싹 한번 잡아준 거야. 그러네. 저기서 말한 저게 계속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국가 기구를 향한 입법 테러. 맞지? 와. 이렇게 쓱 깔아준 것처럼 보이죠? 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12월 3일이 옵니다. 네. 윤석열은 계엄 선포했죠. 그런데 추경호 일당은요 12월 3일 밤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끌어낸 것이 맞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2분 5초간 통화를 했죠. 네. 그 공소장에 적혀있는 통화 내용 살펴봅니다. 자,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추경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시가 내려졌고 추경호는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4일 0시 3분에 추경호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 통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한동훈이 추경호에게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가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상황 정리하고 투표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못 내려가잖아. 꼼짝을 안 하는 거야. 본회의장에서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한동훈을 계속 끌어내려고 합니다. 대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아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죠. 본회의장 이탈을 그렇죠. 계속 요구하면서. 이건 직접 그렇죠. 자,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결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이탈을 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명 끌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진입 못하게 했던 거고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끌어낸 건 4명이 맞는 거야. 네. 근데 또 처음 한 사실이 있는데요. 12월 4일 0시 30분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막 들어가는 장면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 그게 12시 반. 12시 반이에요. 네. 그게 어디였냐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이었어.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데 네. 그 장면을 일단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와, 시끌벅적하고 난리도 아니네. 네. 근데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고 네. 계엄군이. 근데 바로 옆방에 추경호가 있었어. 그렇죠. 이거를 기각한다고? 근데 이 난리통을 그러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건 할 수밖에 심지어 없지. 그 군인 들어온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다 들렸다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와. 자기가 옆방에 있는데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면 예. 본능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엄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안전을 위해서 저 같으면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에 있었어. 방에 계속 있었어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추경호는 이 계엄군이 나는 해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편. 네. 야, 그럼 검사님 이거를 기각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 제적 2분의 1 이상으로 계엄 해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하려면 군인도 있어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국회 해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야 이제 약간 각을 세우고 있었고 결국 추경호가 국회와 연결한 유일한 통로인데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추경호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공수사실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제적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제가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일단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혹은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해서 계엄을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계엄 해제도 사실은 국민의힘 한 명이라도 섞이면 그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죠. 국민의힘조차도 몇 명이 해서 계엄 해제를 시켰다고 하면 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이 당연히 없지만 그나마 그러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처럼 해서 이거 굉장히 일리 있다. 계엄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국가를 뭐 어떻게 하려는 세력이고 민주당에 맞선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려면 여당이 새끼 만드는 그러네.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저 정책위장실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술 마실 때마다 계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고도 이미 다 얘기가 다 됐던 것인데 그렇게 그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있으면은 군인들이 손쉽게 싹 다 끌어내면 되는 건데 한목에 수고하기가 좋아.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끌어내면 안 되고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구분을 확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본회의장은 다 민주당, 네. 다른 데는 국회. 네, 마음 놓고 끌어내는 게. 그래서 그 예결위장으로 처음에 모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뭔가 불안했나 봐. 그래서 이제 당사로 이렇게 옮겼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찬성하는 인원수는 이름이 다 뜨거든요. 저거는 이게 인사에 관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아마 곤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나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당사도 당사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안하니까 원내 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 대표실에 있다. 여기가 제일 확실히 우리끼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했나 아니 보네. 그럼 신동욱 의원도 보면은 아니 의견을 통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계엄은 해제해야죠. 예. 어떤 당에서 어떤 의견을 통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당연히 해제하려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또 그 방이 한동훈 대표 방이라고 알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어요. 최초에 한동훈 잡으러. 사실 원내대표실과 당대표실이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책위 의장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들어간 거예요. 잘못 알고. 야, 그럼 만약에 방 살짝만 한 칸만 더 갔으면은 깼을 때 추경호다. 야 같이 창문 수리해. 야, 수리해. 이 방이 아닌 게 비하는 그게 아니라 추경호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면 창문 깨고 들어왔으면 추경호가 윤석열한테 이 뭐예요? 왜 이렇게 창문 깨? 약속이 다르잖아요. 야, 근데 이거를 이정재가 기각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예. 자, 지금 판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통일교 이슈부터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네. 자, 다른 거 잠깐 좀 뒤로 밀어놓고요. 통일교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자, 요건 시간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종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있지? 그럼요. 맞지? 맞죠.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12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을 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12월 2일. 12월 2일. 아니 문제가 있는 종교를 그동안에 방치한 게 문제잖아. 그렇죠. 공부하라고 한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용기 있는 지시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못했잖아. 정치적으로 손해 보니까. 그럼요. 맞잖아. 이 발언이 일본에서는요 100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 시해 이후에 이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에서 해서 지금 고법에 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여기에 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어서 일본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잘한다, 부럽다라고 댓글 남기면서 100만 조회가 넘었다는 기사가 그래요?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어제는 구체적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8월에 통일교 윤영호가 특검에서 진술을 했어요.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8월에. 8월에. 네.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재수 장관 이름이 있는데 그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2018년에서 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천에서 4천만 원 현금 상자를 전달을 했다. 그리고 명품 시계 2점도 전달을 했다. 이렇게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굉장히 지금 브랜드까지 나오고 예.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까르띠에랑 불가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도상으로는. 근데 특검은 이 윤석열, 김건희에 한정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을 국수본에다 넘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진실을 밝히겠죠. 왜냐? 지금 전재수 장관은 완전한 사실무근이다. 단 하나의 사실도 없다라고 완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휘고와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네. 어제 민주당 명단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국무회의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합니다. 장면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그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민법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자,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악의적으로 활용합니다. 민주당 인사 이름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이틀막 한다. 이게 시간이 안 맞잖아. 내 그래서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야. 전혀 안 맞잖아. 네. 한동훈이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뭔 말이야? 무슨 뭔 소리야? 뭐라카노? 이 뭐야 혼자서 뭐 하는 건데? 안 맞잖아 시간이. 그렇죠. 왜 저러는 거야? 당원 게시판으로 몰려서 내가 민주당과 잘 싸운다. 네. 안 된다 이놈아.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 전재수 장관이 무언가 받았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엄단하라며. 네. 음. 여야 막론하고. 지휘고와 막론하고. 그 당연히 엄단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든 야든 뭐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면 엄단해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까
타임라인 말씀하셨듯이 네. 통일교에서 민주당 쪽에 돈을 줬다고 진술한 이미 8월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사자인 전재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결국 수사 과정을 다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건 누구 네. 말이 맞는지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출범은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현 정부에서 마치 이렇게 뒤에 조정하는 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도 뭔가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사실이든 아니면 허구든 이런 진술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수본에서 다루질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첩을 늦게 했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특검에서. 네네네. 근데 사실은 요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수사 범위가 법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범한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다 개개의 세세 각호가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은 발견되더라도 수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네. 보통 특검은 어떻게 하냐면 네. 수사를 다 하고 기소하고 마무리되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송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발견될 때마다 그걸 이렇게 송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늦어졌다 이렇게 비난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같은 경우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씹어 제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그런 물증이나 증거 정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판사 김승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건은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그 윤 세계본부장 수첩에 그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최고 앵커님 말씀대로 옛날 일이라서 시기상 옛날 일이라서 이 특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못 하고 그거에 대한 진술만 받아놓고 네. 사건 번호만 떼어놓고 네. 나중에 이첩하려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특검에서 하도 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특검 대상도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그렇죠.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건은 원래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진술만 받고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서 근데 스톱하고 더 이상 있지만, 수사하면 위협 그렇죠. 수사죠. 나중에 네.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별건 그렇게 수사이기 했었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문제될 게 문제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실제로 전재수 장관이 받았다. 그럼 종편에서 전재수 장관 비판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특검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면 옛날에 과거에 김건희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거 그 사건 부여했습니까? 그렇지. 조사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좋은데. 안 했잖아요. 아, 좋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하려고 다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편 소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판사님 와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또 혼나는 겁니다. 원래 정치인은 혼나는 십자가는 제가 지기로. 혼난다는 표현은 조금 네. 너무 질문. 아니 뭐 예. 국민들께 혼나는 국민들께 혼나는 마음으로. 직업입니다. 정치인은. 지기현이가 네. 법을 어겨가지고 윤석열이를 풀어줬잖아요. 네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이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지금도 나 판사요 하면서 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판사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다는 거야. 내란 전담 재판보다도 이 법 왜곡죄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대. 왜냐? 예. 법 왜곡죄가 생기면 자신들이 선고하고 판결하면 이게 다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 일을 못 한다고 해서 이거에 크게 반발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나요? 버스 운전기사도 교통사고 나면 분쟁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도 매 발언 하나하나가 분쟁으로 가요. 맞아요. 실제로 내 발언 때문에 고발되잖아. 네. 그래서 운전기사도 조심조심해서 운전하는 거고 방송하는 사람도 조심조심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왜 근데 판사는 조심조심해서 선고하면 안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발상이에요? 왜 법 왜곡죄가 불편하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를 이해를 또 해줍니까? 우리 사회가. 원래 판사 제가 이제 형사 네. 재판할 때 단독이었을 때는 1년에 한 3,000건 정도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네. 판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3,000건 중에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편지도 한두 개 받지만 되게 이제
하소연 혹은 억울하다 혹은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의 편지라든가 원성도 한 1%니까 한 30건 정도는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 왜곡죄가 있으면 일단은 이제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무조건 고소 고발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수사기관에 이제 그 출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법 왜곡죄가 저희가 작년에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신설할 때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직위원이라든가 이 사법부의 요새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대상으로 들어가긴 거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저는 좀 이해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대로 또 이해하시네. 그럴수록 또 이해하시네. 그럴수록 더 뭐랄까 정밀하게 야, 그 그거는 양측의 맞죠.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싸우세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법 왜곡죄로 해놓으면 이제 막 그 진짜 고소고발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직권남용인이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됩니다.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사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저걸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기 사심이 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숨기고 법리적인 논쟁처럼 해서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네. 판사든 검사든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예를 들어 봐주고 싶다. 그러면 나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이러이러한 법리로 저건 뭐 무죄다 혹은 뭐 네. 혐의가 없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것이 뻔히 보이고 다른 증거에 있어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네. 법리 적용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 체계상으로는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는 그런 걸 좀 처벌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데 그 판사들이 우려하는 바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렇겠죠. 규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것이 법 왜곡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하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네. 얘기했던 그 아직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만드는 거고 이제 혹여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판례나 법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아예 출발부터 하지 마라 이거는 틀린 논의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들 때도 최대한 추상성을 줄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혹시 현실에서 있을 부작용 같은 게 어떤 건지 계속 면밀하게 살펴서 네. 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는 법 왜곡죄는 출발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도 이제 제가 수집한 증거는 아니고 다른 의원께서 수집한 증거인데 실제 독일에서 이게 이제 처리된 예가 있다고 해요. 집행유예 받은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 네. 어떤 판사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실제 진실과 다른 재판을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받은 판결이 있다고 해요. 그런 네. 것들은 지금 효용성이 이미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이 법 왜곡죄가 이제 그 적용 범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홍보. 이제 법 왜곡죄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 그렇죠. 또 대상 공무원들한테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법 왜곡죄는 약간 좀 툭 튀어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직위원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직위원이 때문에. 덕분에 툭 튀어나왔고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이제 대표 발의하셨지만 대상이 원래 이제 한 4가지 폭넓게는 4가지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예컨대 뭐 김학의 사건처럼 분명한 걸 갖다가 뭐 무죄를 준다든가 아.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판결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네. 또 판사들의 어떤 그 불만 수위도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네. 거 할 판사들은 없을 거고 또 네. 그런 거 한 판사들을 가만히 둘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적용 범위를 갖다가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세세하게 하되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법 왜곡죄는 대통령께서도 아니 뭐 그런 얘기했지만 이게 급한 건 아니다. 차라리 급한 건 지금 그 윤석열 때 네. 혹은 예전에 윤석열이 했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공소시효 없애는 반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일단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전체 회의에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했으면 순서상 더 그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야, 이거 두 분은 한판 붙겠는데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저는 대표 발의는 제가 안 했고요. 아, 그래요? 대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에서 그 처벌의 공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막상 이 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이 되겠지만 수사나 이런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고발장 자체로 봐서도 약간 이건 그냥 시비 거는 게 불과하다. 이게 조금 네, 걸러지겠죠. 드러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네, 네.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얘기를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이대 직위원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조이대는 파기환송심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고 내란 재판 배당 관련해서도 고발당했어요. 공수처에. 네. 근데 공수처의 입장이 이것 관련 입장이 나왔어. 그런데 이 공수처의 입장이 조금 미온적이야. 이거 뭘? 애매해요, 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 네. 공수처와의 질의응답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그렇죠. 질문이 입건이 들어갔겠죠. 됐냐 이거지. 네. 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이 워낙 많다. 그리고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음. 예. 그러니까 입건이 된 건 맞아. 예. 그런데 그 입건된 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고 예. 뭐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실체보다 조금 달리 보도된 면이 뭐냐면 네. 입건, 수사 착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제 인지가 있고 범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인지가 있고 아니면 그 외가 고소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되면 공수처에서 말한 대로 바로 그러니까 입건이라는 게 이른바 부킹이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수기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건 2025 형제 요게 이제 입건이라는 거니까 입건해놓고 실제 수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수처가 지금까지 저번에 설립될 때 약간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약간 불안전하게 설립된 면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저쪽에서 만대하고 우리는 하자 맞습니다. 회의에서 뭐 인원도 줄이고 막 이런 면이 있어서 나경원이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좀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가 의례적인 그냥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건은 3부와 4부에 걸쳐서 이제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네. 4부는 지금 특검으로 다 차출이 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으로. 그래요? 예, 22일 날 이제 다시 복귀를 할 거고. 그래요. 3부는 이대환 부장이라고 그래도 제가 법사위 있을 때 보면 원칙대로 하는 부장 검사라서 조금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12월 중순에 공수처도 그 인원 보강이라든가 빈자리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낸답니다. 네. 그때 위에 진용을 갖추고 나서 네.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12.3 내란 네. 관련됐을 때 그 조이대가 뭘 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1년이 지금 지나버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통신조회가 지금 이제 다 날라갔다고 봐야죠. 이것도 사실은 시간을 놓친 부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공수처가 그 최혜병 순직해병 사건 때도 사실은 그 7월 17일인가요? 네. 윤석열이가 막 지시해 갖고 네. 막 그 사건 기록을 뺏어 오거나 네. 외압했을 때 7월 30일 그때도 그 1년을 놓쳐 갖고 그렇습니다. 그때 통신 기록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일부만 나오고. 근데 또 이런 실수를 또 이런 잘못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22일 날 진용 갖추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이대가 입건됐다고 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이 공수처 입장을 보면은 그냥 요거는 접수된 거야. 접수 수사 착수도 아니야. 접수? 접수. 근데 실제 이제 지기현이 같은 경우에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압수수색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나오는 게 없어.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또 미온적이야. 자, 지기현 접대 의혹 사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공수처 답변은 수사팀에서 한창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시기 여부는 지금 말하기가 어렵고요. 애매해. 자, 그리고 지기현 압수수색 보도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네. 추가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애매해. 매우 애매한 근데 답변을 합니다. 진전된 상황을 물어봤는데 추가 보도가 그러니까요. 보도는 우리가 봐도 알아 임마. 너보다 많이 읽어 기사. 우리도 검색 많이 해요. 이거 애매해. 그러니까. 애매하다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이게 판사를 수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무래도 영장 발부나 이런 것은 또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판사에 대한 수사는 좀 만만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장이 굉장히 엄격하게 봐지고 기각도 많이 되고 해서.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는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공수처 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행정 인력을 좀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아마 지기현 압수수색도 완벽한 압수수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일부 압수수색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일부 압수수색이고요. 그 택시 이용 네. 관련된 압수수색이라 지기현이 언제 떠났는지
그거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그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봤을 거니까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지기현한테 유리한 조금 이제 술 먹다가 일찍 빠진 그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뭐 무혐의 쪽으로 가려는 수순이 아닌가. 아 그렇게 보입니까? 예, 그런 의혹이 보이고요. 그렇지 그런 의혹을 공수처가 받지 않으려면 나머지 지기현의 뭐 통신 그 기록이라든가 또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다음에 그 변호사들의 위치 추적도 다 해갖고 계속 기각이 되더라도 계속 청구를 해야 기각시키면 그건 법원의 책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하면 이건 공수처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자기 책임을 안 지려면 계속 법원에다가 기각이 되더라도 2번, 3번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사님, 네, 그 대법에서 룸살롱 접대 관련해 가지고 감사했잖아요. 네, 네. 근데 걔네들 그 거짓말한 거는 혼낼 수가 없어요. 그 170만 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맞네. 300만 원 나왔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룸사롱에 보면 제 예전에 판사 때 경험해 보면 그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수첩이 다 있거든요. 네. 누가 장부처럼. 왔고 누가 장부 네. 누가 오고 또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또 10% 또 떼어주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외상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것도 거의 외상이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는 거 네. 그런 장부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것만 확보만 해도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또 윤리감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예. 아쉽고 근데 이제 그 거짓말하는 거는 사실은 뭐 형사적으로는 거짓말하는 거를 처벌할 수는 없죠 본인이 그건 그냥 부인 쪽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징계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이제 그 개선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럼 징계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판사는 뭘 잘못해도 어떻게 뭐 징계 하나 내리기도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아유, 나는 말 하나 실수하면 그냥 날아가는데. 너무 편한 직업이야, 내가 볼 때. 처벌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검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오늘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진짜 일반 행정직들은 바로 보직 해임이 보직 그럼. 배제돼 버려요. 아, 바로 보직 당연하지. 배제하고 인사위원회고 감찰하는데 지경 판사도 바로 보직 해임돼야죠. 거기 그러니까요. 있을 수는 없죠. 예. 변호사들이랑 술 먹고 그런 게 사실이 다 나왔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을 기견이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 폰도 여러 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증거인멸. 예. 참 속상하다 난 진짜. 그러니까. 아, 저는 조이대를 좀 제대로 수사해서 조이대가 핸드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도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아, 내란 전후로 조이대. 해가지고. 그럼. 예. 나는 뭐 다른 날도 필요 없고 그냥 12월 3일, 12월 4일만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조이대.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어. 것들. 12월 3일에 회의 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또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보도자료 뿌린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 거기에 발 맞춘다고 네. 뿌렸잖아. 그 계엄 상황에 그래. 보도 자료를. 보도 나왔잖아. 예. 아, 진짜 지금- 미치겠다. 지금까지 특검이 이제 기간이 좀 이제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곧 끝나는데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종합 특검을 할 것인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종합 특검이 되건 아니면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중점적으로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판사의 선출 방식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해서 윤석열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잘못했다고 판사 게시판에다 올린 판사도 있습니다. 아. 얼마나 놀랐는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 도대체- 영장 발부했다고요? 예, 체포영장 발부해서 윤석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현직 판사가요? 현직 판사가 거봐. 그거 올리고 거봐. 그래서 얼마나 이 판사들이 극보수화됐는지 그 보수도 아닙니다. 네, 세상 물정 모르고 맨날 사무실 출근해갖고 조선일보만 보면 10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와, 심각하다. 아, 그랬어요? 예, 자기 이름으로 글을 올렸어요. 예. 그 코트넷 거기에. 예, 법원 게시판에.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와. 야, 판사 선발 방식도 바꿔야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10년마다 재임용할 때도 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 판사는 검증을 누군지 해야겠다.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럼 스카이데일리 정도를 봐야 스카이데일리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야, 그거는 진짜 심각하다. 네,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판사가 사람이 안창호잖아요. 안창호. 아, 그래서 안창호는 지금 판사 아니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수십 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렇죠. 판사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는 헌법 재판관까지 하고 났는데 끝나고 네. 나서 하는 행동들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가 했을 많은 사건들의 결론이 정말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영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논리였는데 완전히. 특히나 그거는 자기 이해관계가 얽힌 거라 더 화를 내야 되거든. 네, 사실은. 맞아. 119 폭독은 더 화를 내야 돼 판사라면. 근데 그따위로 글을 썼다고요. 와, 이게 자기 조직을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